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린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김연옥입니다. 저희가 계속 대면으로 수업을 하다가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은 온라인, 그래서 총 2시간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일단은 1시간, 그 다음에 또 추후에 1시간 쉬고 1시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파트는요. 교안 82페이지 안전과 사고 예방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제 아가야들의 놀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가야들이 어떻게 그 연령별로 어떤 놀이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었고요. 좀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게 어떤 부분들이었냐면 저희 이제 영아기 놀이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혼자 놀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독 놀이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유아기 때는 일단 평행놀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놀기는 합니다. 옆에서 평행적으로 놀기는 한데 어떻게 해요? 서로 상호작용은 없었다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학령 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생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는 함께 놀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은 하지만 뭐다? 목표는 없더라. 근데 이제 학령기 때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목표를 서로 가지고 놀이를 하는 협동놀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기억나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안전과 사고 예방 82페이지를 펴시면 되고요. 이제 안전과 사고 예방에 대해서 할 건데 보시면요. 기출이 보면 22년, 23년까지 쭉 이어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또 아동이기 때문에 특히나. 자, 그래서 사고는 영아 사망 주요 원인 2위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고는 1세에서 5세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독극물 섭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독극물 섭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거죠. 대부분 독극물이라기보다는 약물 같은 것들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못 놔뒀다가 아이가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독극물 섭취는 2013년도에 기출이 된 적이 있고요. 맨 밑에 줄 쳐진 거 보시면 독성 물질을 보관한 용기는요. 재활용을 위해 모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즉시 폐기 처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또 다시 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극물이 있던 거는 즉시 폐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83페이지를 보시면요. 보행 능력의 획득과 더불어 주변 환경에 대한 활발한 탐색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이제 걷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걷기 시작하죠? 그렇죠. 12개월 돌쟁이쯤이 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아장아장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탐색을 한다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뭐가 있지 그쪽 하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색을 시도하기 때문에 이때 가정 내에서 중독 사고가 정말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2번 이제 낙상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독극물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자고 했죠? 독극물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용기가 있다면 당장 버려라. 폐기해라. 이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낙상입니다. 낙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쵸. 누군가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아 사망 주요 원인을 보세요. 1입니다. 네, 1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기출 언제 됐나요? 최근 24년도에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4개월 이후에는요. 영아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 이때 되면 아기가 뒤집기를 시작해요. 뒤집기는 우리가 5개월경에 뒤집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뒤집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기가 헷가락 뒤집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침상 난간을 잡고 기어 오르기 때문에 일반 침대로 바꿔주되 매트리스는 어떻게 한다? 가장 낮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낮게. 왜냐하면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시 침대 난간을 완전히 올려야 되고요. 침대 밖에는 항상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하나 혼자 있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게 2022년도에 기출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이나 그리고 임상에 나가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낙상 우리가 방지 그죠? 편말을 또 붙이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교육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침상 난간을 항상 올리고 계세요 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낙상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이제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도 우리가 2023년도까지 기출이 됐었던 부분이네요. 자, 밑에 보시면 연령에 맞는 적정한 보조 안전 장치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 안전 장치라고 하면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카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용 카시트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아의 체중에 적정한 사이즈를 선택하셔서 카시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유아를 위한 전환장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9kg 이하의 영유아는요, 후방을 주시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쪽으로 의자를 앉히잖아요. 시트를 앉히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뒤집어서 앉히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후방 주시거든요. 그래서 뒷좌석 시트를 마주 보게끔 해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해서 9kg 이하가 되면 어떻게 하자? 뒤로 후방을 보는 뒷좌석 시트를 마주 보는 형태로 우리는 카시트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차 안에 혼자 두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총 3가지 배웠어요. 그죠? 뭐예요? 독극물 섭취 어떻게 하자? 재활용을 하지 말고 어떻게? 즉시 폐기하자. 두 번째 낙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자?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난간을 올려주고 바퀴를 고정하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카시트를 사용하는데 9kg 이하의 영유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후방 주시 뒤집어서 뒷좌석과 마주 보게끔 시트를 앉혀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화상입니다. 여러분들 화상이 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종류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끓는 물에 의한 화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기로 인한 화상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상의 깊이를 좀 보시면 우리가 화상은요 1도, 2도, 3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화상의 깊이에 보시면 표피 화상, 그리고 부분층 화상, 전층 화상 이렇게 지금 나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시면 표피 화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크를 좀 하십시오. 표피 화상에는 중간에 바깥층,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바깥층만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층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그 다음 부분층 화상은 2도 화상입니다. 그래서 표피와 어디? 진피에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표피, 진피까지.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통증에 민감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통증이 2도에는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통증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전층 화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도 화상이고요. 이거는 표피, 진피, 그리고 조직, 안까지 모두 손상된 것을 얘기해요. 얘는 특징적인 게요. 통증이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표피는 1도인데 바깥층, 2도는 부분층입니다. 표피, 진피, 통증 있음. 그 다음에 전층 화상은 3도예요. 표피, 진피, 조직까지 손상됐다. 그리고 통증은 없다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 한번 보시면요. 밑에 그림에서 표피 화상 1도 이렇게 된 거 두 번째 땡을 보시면 모양 한번 보세요. 약간 표면이 건조합니다. 그리고 약간 홍색을 띱니다. 조금 빨갛게 익은 거죠. 그래서 밑에 감각 보시면 동통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통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부분층 화상 2도예요. 모양 한번 보시면 이때는 수포가 조금 생깁니다. 수포가. 좀 축축하고요. 분홍색이나 홍색이 생겨요. 감각은 동통성입니다. 그 말은 통증이 있음입니다. 자, 그 다음 전층 화상 보시면 3도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모양이에요. 한번 보세요. 끝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1도, 2도 같은 경우는 약간의 빨간스름한 홍색을 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3도 같은 경우에는 황갈색이나 검정색을 띠게 됩니다. 좀 독특하죠. 황갈색이나 검정색을 띈다. 물론 홍색도 있지만 황갈색이나 검정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나옵니다. 감각 보세요. 통증이 없다? 거의 없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까지 다 손상이 되면 아예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도, 2도, 3도를 조금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화상의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상의 범위 보시면
화상을 입은 부위를 연령에 따른 신체 각 부위, 체포 면적의 전신 체포 면적에 대한 비율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84페이지에 범위 계산하는 계산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보시면 화상의 응급처치를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화상을 입었다, 아이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응급처치든 간에 무조건 숨 쉬는 거,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된 게 무조건 1순위입니다. 그래서 기도 개방 유지를 하는 것이 무조건 1순위예요. 그래서 보시면 기도 개방 유지라고 되어 있고요. 화상을 입은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은 화상의 원인을 즉각적으로 어떻게 한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화상의 원인이다. 그럼 내가 만약에 불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면 빨리 불을 끄는 게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즉각적으로 제거하자. 그리고 아동의 상태를 사정하고요. 화상 부위에 열기를 식히고 화상 부위의 오염을 방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보시면 합병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화상 직후에 올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은 기도 손상과 심한 쇼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의 치료는 산소 공급과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혈량성 쇼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뭘 한다? 수액을 보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저혈량 쇼크가 일어나느냐? 화상을 입었을 때 우리가요, 화상을 입게 되면요, 화상으로 인해서 체액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량이 어떻게? 급격히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서 피부 손상이 심하게 되면서 체내 수분이 쉽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뭐가 온다? 쇼크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 입었을 때는 수액 보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화상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익사입니다. 익사는 뭐예요? 물에 빠진 거죠. 그래서 보시면 물 근처에 있을 때는 주의 깊게 감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세요. 아이를 목욕시킬 때 특히 익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욕 중에는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목욕하는 데만 열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은 흡인입니다. 흡인은 뭐예요? 어떤 물체가 목에 걸린 겁니다. 그게 흡인이에요. 그래서 팝콘, 사탕, 땅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먹지 않게 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아이의 영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땅콩, 사탕, 핫도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4세까지 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흡인의 위험성이 큰 음식들입니다. 자, 그리고 흡인이 안 되게 하려면 눕혀서 수유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눕혀서 수유하면 흡인될 수 있죠. 기도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음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앉혀서 약간 앉은 자세에서 수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흡인으로 인한 질식 위협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85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달래기 젖꼭지 있죠? 이건 뭐예요? 공갈 젖꼭지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엄마들이 그런 거 잘 사용 안 합니다. 자체적으로. 끈이 없는 것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끈으로 연결되어서 영아의 목에 절대 걸어두면 안 됩니다. 왜요? 목에 그쵸? 감길 수 있죠. 그렇게 절대 안 된다. 자, 그 다음 청색증, 기침 등의 저산소증을 보일 경우에는 복부 압박을 통해서 어떤 거? 하임, 리임법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큰 아가들 같은 경우는, 큰 아동이나 성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치를 딱 잡아서 어떻게 해요? 꾹 하죠. 그래서 하임, 리임법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지금 영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아는 우리가 뒤에서 안고 명치를 누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어떻게 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영아 같은 경우에는 영아의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해요. 그 다음에 머리는 60도 정도로 맞추고요. 영아의 견갑골 사이를 힘줘서 몇 회? 동그라미 치세요. 5회입니다. 5회를 어떻게 하자?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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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치라는 거예요. 내리치시고 분비호흡 배출이 안 될 시에는 다시 영아를 앞쪽으로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흉부 압박 부위를 두 손가락으로 5회 압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흡인이 됐다. 아기가 지금 힘들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아기를 어떻게? 우리가 팔 이쪽에 있잖아요. 아기를 얹혀요. 그래서 어떻게? 뒤집습니다. 그래서 등을 치란 말이에요.
등을 5회 팡팡팡팡팡 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아기를 뒤집어요. 앙아리 자세로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어떻게? 흉부 압박을 시도하라는 겁니다. 몇 번? 5회. 두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5번. 그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 영아의 하임리법은 그죠? 뒤집어서 5회. 그 다음에 또 뒤집어서 5회를 압박한다 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몇 회? 5회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시면 연기 흡입입니다. 연기를 이제 흡입한 거죠. 그래서 화염이 있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흡인 손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 시에는 고압산소요법을 당연히 시행을 하죠. 연기 흡입 초기에는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후두 부위 폐쇄 시에는 뭐란다? 기관삽관을 하셔야 됩니다. 기관삽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응급처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이에요. 자, 8번 보시면 신체 손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동이 신체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다 안전장치들을 지금 해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여러 가지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안전장치 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 콘센트 사이에 마개를 끼워놨죠. 그래서 애기들이 옛날 같으면 저런 마개가 없다면 젓가락이나 손가락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를 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안전모 착용 의무를 2006년 6월부터 자전거까지 확대를 해서요. 모두 다 안전모를 착용하게끔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이건 참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안전과 사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7번 성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령별로 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령정기 성교육입니다. 자, 학령정기는 몇 세? 그렇죠. 3에서 6세입니다. 3에서 6세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유치원생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떤 성교육을 해주냐? 만 3세가 되면 아동은 남녀의 차이점을 정확히 인식을 합니다.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아요. 성별에 따른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밑에서 끝에 보시면 아기가 자위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나치지 않다면 그냥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학령정기 아동은 성기에 대해 호기심이 많아서요. 질문을 흔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사실적인 경향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학령기 성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령기는 초등학생이죠. 그래서 몇 세? 6에서 12세가 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줄 중간에 아기는 성적인 호기심이 줄어든 듯이 보이지만 임신에 관련된 궁금증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8, 9세가 되면 남아는 남자애들끼리, 여아는 여자애들끼리 어울리려고 해요. 그래서 10세경이 되면 이성 친구에 대해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에 보시면 구조화된 성교육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가장 좋은 성교육 방법은요. 부모가 아동과 함께 성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부모, 간호사, 교사가 아동과 함께 책을 읽거나 함께 영화를 보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게 하고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학령기 아동을 위한 성교육 내용 이렇게 나오죠. 어떤 것들을 성교육할 것이냐. 생식기의 기능과 앞으로 자신의 몸에 일어날 2차 성징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월경 같은 것들 놀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성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서 끝에 보시면 남성의 성기능에 대한 내용도 성교육을 하셔야 되고 임신 가능성, 그리고 피임 방법, 안전한 성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성폭력 예방법까지 교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청소년기 성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기는 12세 이후를 말해요. 그래서 딱 사춘기가 지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성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가 상호 협조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청소년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성교육을 우리가 할 것이냐? 박스 4-17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두 번째, 성역할 정체성, 성문화 및 성윤리, 그리고 중요하죠. 임신 시기, 과정, 피임법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성교육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아동 성폭력 예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동 성폭력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적 만족을 위해서 신체 언어적인 수행에서부터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동 성폭력 유형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아동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그 다음 가해자의 몸을 보라고 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그 다음에 아동에게 가해자의 성기를 접촉하거나 삽입하는 행위, 야한 동영상이나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남의 몸을 찍는 행위, 이런 것들 모두 다 뭐다? 아동 성폭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아래 글을 보시면요. 아동 성폭력의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모와 교사는 사전에 너무 중요한 부분 나왔어요. 어디? 예방교육에 동그라미 별표 하세요.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서 성폭력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 대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무조건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예측할 수 있는 아동의 이상행동을 알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기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기가 혹시나 문제가 있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상행동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그래서 8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박스 4-20에 나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이상행동입니다. 보시면 악몽을 꾸거나 잘 때도 불을 켜놓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주 복통을 호소할 수도 있고요. 7세 미만 아동의 경우 소변을 자주 보려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고 평소보다 부모에게 매달린다든지, 집중력과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든지, 그다음 맨 밑에 보시면 평소에 쓰지 않던 단어, 특히 성과 관련된 용어를 자주 쓴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아이들이 하는 대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상행동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챕터 5 나갈 겁니다. 보면 이제 본격적인 아동기 성장 발달이 됩니다. 자, 보시면요. 성장 발달 단계 분류를 먼저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기들의 성장 발달을 아시려면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을 무슨 기라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태아기는 출생 전, 신생아기는 언제? 4주까지예요. 딱 한 달, 태어나서 한 달까지를 우리가 신생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아기는 그 이후에 신생아 이후, 그러니까 생후 4주부터 1세까지, 그러니까 12개월까지를 영아기라고 하고, 유아기는 1에서 3세, 학령정기는 3에서 6세, 그러니까 유치원생 때, 그럼 학령기는 6에서 12세, 그러니까 초등학생, 청소년기는 12에서 18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아동기 성장 발달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꼼꼼하게 하나하나 볼 겁니다. 왜요? 성장 발달에서 국시에서 거의 15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꼼꼼하게 국시 위주의 공부를 할 거예요. 언제 기출됐는지 보시면서. 자, 첫 번째 성장 발달의 개념이 원리입니다. 자, 성장은 뭐고 그럼 발달은 뭐냐 이거예요. 제가 저번에 설명을 아마 드렸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성장은 어떻게 해요? 세포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성장은 줄쳐져 있어요. 양적 변화이고요. 세포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키나 체중 이런 것들을 양적 변화인 성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발달입니다. 자,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약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양적인 게 아니고요. 무슨 변화? 질적 변화입니다. 체크하십시오. 질적 변화예요. 그래서 언어 습득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발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체크하십시오. 성장은 뭐다? 양적. 발달은 뭐다? 질적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체크, 체크.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성장 발달 원리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언제부터 기출됐어요? 98년도부터 지금 20년도까지 쭉 기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는 복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장 발달은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자, 복합성 보시면 성장 발달은 여러 가지 측면이 상호 관련된 복합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이고 비가역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가역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얘기하죠. 네, 그게 비가역적이라는 거예요. 일생 동안 지속해서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또 받아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성을 갖고 있어요. 뭐 유전, 환경,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복합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보시면요. 방향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발달에는 일정한 방향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두미 발달로 처음에 이루어집니다. 두미는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부에서 미부로 우리가 순서로 가게 되는데요. 머리가 먼저 빨리 자라고요. 그리고 몸통, 다리 순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부터 발끝 순서대로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근원 발달입니다. 근원 발달은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부분부터 먼 부분으로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호흡기는 배아기의 기도가 제일 먼저 발달하고요. 이후 분지되고 태아기와 영아기의 바깥쪽으로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가 자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먼저 중심에 있잖아요. 이따가 어떻게 점점 분지가 되면서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퍼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말초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팔의 운동의 조절이 이루어진 후에 손의 조절이 이루어지고 손의 조절이 일어난 후에 손가락 조절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중심에서 말초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자, 팔의 조절이 이루어져요. 먼저 이루어지고 중심이죠. 하다가 어떻게? 손이 움직이고 손가락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가 된다. 자, 3번 보시면 세분화의 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세분화가 되고요. 그리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그리고 포괄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 그러니까 어떻게? 크게 갔다가 하나 좁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발달에는 어떠한 일정한 방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순차적이고 연속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속성이 있어요. 성장 발달은.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일생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우리는 뭐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체크하십시오. 얘는 분명히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걸 뻔히 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가능한데요. 이건 아셔야 됩니다. 예측은 가능하지만 사람마다 어떻게? 성장 속도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성장 속도는 아동이 성숙함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아요. 그 말은 예측은 가능한데요. 우리가 성숙함에 따라서 일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아기나 청소년기에 가장 성장 속도는 빠르고요. 그리고 3번 보시면 다양한 속도로 발달하면서 개인차는 분명히 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예측은 가능해요. 발달이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은 가능하지만 충분한 개인차는 있더라.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신경계는요, 그러니까 뇌발달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영아기에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기 때는 어떻게 태블릿 PC 내는 거 보여주지 말라고요. 그죠? 뇌 활동이 굉장히 발달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 그다음 림프 조직은 6세가 되면 성인 수준이 되고요. 생식기계는 사춘기에 성숙합니다. 자, 발달 단계의 순서를 따라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순차적이고 연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정적 시기. 가장 민감한 시기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정적 시기에 뭔가를 해주면 아기가 어떻게 잘 발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해줘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정적 시기 보시면 최적의 성장 발달이 달성되는 민감한 시기에 둘치세요. 민감한 시기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발달이 촉진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예요. 그래서 3번 보시면 만약 적절한 환경 자극이 주어지지 못하면 특정 영역의 발달에 결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적의 시기에 어떻게 해주자?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뇌는 생후 2년 동안 성인의 80%에 가깝게 성장하기 때문에 2세까지가 두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자? 우리가 열심히 책도 읽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놀아주면서 뇌의 발달을 도와주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 발달의 속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15, 19에 기출이 된 적이 있고요. 자, 발달에는 정확하고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줄치세요. 일정한 순서가 있어서 분명히 예측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측은 가능하지만 발달의 모든 영역의 속도가 어떻다? 일정하지는 않다. 예측은 가능한데 일정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차가 분명히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2번 보시면 가로되어 있죠? 대아기, 영아기, 청소년기에 급성장이 일어납니다. 자, 2번 보시면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아동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유전적, 그리고 환경적, 그리고 내적 요인, 이게 유전적인 거죠. 그리고 외적 요인, 환경적으로 우리는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이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어떻게 된다? 상호작용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 외부 이 요인이 어떻게 합쳐져서 우리는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3번 보시면 아동기의 신체 성장 특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동은 성장함에 따라서 내부 기관 및 조직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에 상응해서 외모가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8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게 우리가 시카몬의 신체 계통의 성장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연령 밑에 있죠. 그러면서 성장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있는 이런 연령에는 최고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에 이 어떻게 제일 많이 우리가 발달을 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89페이지에 그림 밑에 한번 보시면 신체 계통부 성장 곡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림프 조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림프 조직 보시면 편도선, 림프, 아데노이드 등 면역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시기인 12세까지 급격히 발달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성장 곡선 보세요. 림프절이 어떻게 12세에 가장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신경계는 두위, 뇌, 척수 등 영유아기에 급격히 발달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키, 몸무게, 가슴둘레, 근육, 골격, 내장기관 등 S 형태로 발달을 하고요. 생식기계는 끝에 보세요. 사춘기에 급격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나와요. 성장 문제 의심 아동에서 2020년도에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성장 문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애가 너무나 어떻게 크던지, 그쵸? 체중이 너무 증가했던지, 아니면 어떻게 너무 왜소하던지, 이게 모두 다 성장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심 아동들을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느냐? 성장 곡선상에 300분위수 이하이거나 9700분위수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성장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워요.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딱 세웠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쵸? 우리가 3등 아래로 되면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97등 이상이 되면 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들어와야
정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키와 몸무게의 100분의 1 차이가 큰 경우예요. 그러니까 키는 너무 작고 몸무게가 너무 많다든지 그 밸런스가 맞지 않죠. 이런 경우. 그래서 키는 10%인데 몸무게는 90%라든지 이런 경우에 성장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 키 몸무게가 기대 성장률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이전 성장과 비교해서 갑작스러운 증가 그리고 많은 증가들을 보일 때 우리가 성장 문제 의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아동의 발달 단계별 신체 성장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발달 단계별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영아입니다. 영아의 신체 성장과 감각 발달 보시면요. 영아는 신체 성장이 신체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요. 영아기는 신체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시기이며 특히 전반기 6개월은 몸무게를 비롯한 신체 성장이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장 나오죠. 키예요. 키는요. 우리 끝에 보시면 1세 때 출생 시 1.5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속도로 커지게 돼요. 그 다음 체중은요. 3에서 5개월에 출생 시 몸무게의 2배가 되고 1세가 되면 3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체크해서 보셔야겠죠. 키 같은 경우는 1세 때 1.5배, 체중은 1세 때 3배가 된다는 거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위 및 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와 가슴 둘레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생 시의 두위보다 흉이 보세요. 어디가 더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쵸? 머리가 더 크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생후 1년 이후에는 두위보다 흉이가 커져요. 그 말은 뭐예요?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는 머리가 크다가 점점 어떻게 가슴 둘레랑 맞아진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90페이지예요. 자, 90페이지 보시면 표 한번 볼게요. 표 5-4 영아의 신체 성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개월 때는요. 1006개월간 몸무게가 일주일에 150에서 210g씩 키가 한 달에 2.5에서 3cm씩 머리 둘레가 한 달에 1.3cm씩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원시 반사가 강해요. 원시 반사라고 하는 게 뭘까요? 네, 그렇죠. 생존과 관계없는 기본적인 반사입니다. 그래서 모로 반사나 파악 반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시 반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 2개월 때는 소천문이 닫혀요. 소천문 어디 있어요? 머리, 그죠? 위쪽에 좀 뒤쪽에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천문이 닫히고요. 그다음 3개월 때는 원시 반사가 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로 반사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다음 4개월이 되면요. 출생 시 몸무게의 2배가 됩니다. 그리고 포유 반사. 우리가 포유 반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빠는 거예요. 빠는 반사. 그다음 모로 반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팔을 벌렸다가 닫는 거예요. 놀랬을 때 벌렸다가 닫는 것을 우리가 모로 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긴장성 경반사라고 하는 거는 머리를 우리가 한쪽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팔 다리를 펴니다. 그러한 반사적인 일이 긴장성 경반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6개월 한번 보시면 아래 앞니 2개가 이제 치아가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2개가 나기 시작하고요. 7개월째는 후반기 6개월간 몸무게는 일주일에 90에서 150g. 그 다음 키는 한 달에 1.25에서 1.5cm씩 증가합니다. 머리 둘레는 한 달에 0.6cm씩 증가를 해요. 7개월 때보다 위에 앞니가 납니다. 자, 그 다음 8개월째는 두 번째 줄 보세요. 낙하산 반사가 나타납니다.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자, 낙하산 반사는요. 머리부터 우리가 떨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아기를. 머리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팔을 쫙 아기가 뻗치게 됩니다. 그러한 반사를 낙하산 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9개월에는 위측 절치라는 게 나요. 위측 절치는 정중앙에서 두 번째 치아를 위측 절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10개월에는 미로정의 반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로정의 반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누이거나 엎드려 있는 자세에서 아기가 어떻게 된다? 머리를 뻑하고 들 수 있는 것을
미로 정위반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11개월 때는 아래측절치가 나고요. 12개월은요. 출생시 몸무게의 3배가 되고 출생시 키의 1.5배가 됩니다. 머리 둘레와 가슴 둘레가 같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전니는 6개에서 8개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1개월, 4개월, 12개월을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감각발달이에요. 감각발달은 시각발달, 청각발달, 후각과 미각, 촉각이고요. 영아의 감각발달 한번 표를 보시면 표 5-5입니다. 자, 원령 출생시에 보시면 요약 보세요. 동공반사와 각막반사가 나타납니다. 동공반사, 각막반사는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펜라이트를 비쳤을 때 어떻게 해요? 동공이 가까이 오면 우리가 펜라이트를 비쳤을 때는 수축하고 떨어뜨렸을 때는 확대가 되는 거. 각막반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각막에 쐈을 때 어떻게 양쪽 다 똑같은 각막에 대칭적으로 반사가 되는 거. 이게 각막반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땡 보시면 큰 소리에 논란 반사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출생시에는. 그다음 1개월이 되면 사람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을 봐요. 그다음 2개월이 되면 사람 얼굴의 안쪽 부분을 딱 들여다봅니다. 누운 자세에서 물체를 따라서 180도 돌려볼 수 있고요. 가까이 있는 물체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에서 5개월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소리 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나오죠. 4개월에 양안시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죠? 양쪽의 안구가요. 동일한 방향으로 향해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검진을 그죠? 양안시가 완성된 후에 검진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6개월 때는요. 두 번째 땡. 친근한 사람과 낯선 사람을 구별하고요. 7에서 9개월 때는 단순한 명령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10에서 12개월은 눈이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 빠르게 움직이고요. 가족 이름을 비롯한 몇 개의 단어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감각 발달을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91페이지 보시면 2번 유아의 신체 성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유아는 몇 세? 그렇죠. 1에서 3세를 말합니다. 자, 유아는요. 영하게 빠르게 진행되던 신체 성장을 유아기가 되면서 속도가 좀 감소합니다. 근데 신체 성장은 계속 꾸준하게 일어나죠. 몸무게는 1년에 약 1.6에서 1.9kg, 키는 1년에 약 5에서 8cm씩 증가를 합니다. 유아의 신체 성장 한번 보시면 15개월 때는 성장률 감소로 키와 몸무게가 서서히 증가를 하고요. 키는 남아는 78.2, 여아는 76.9, 몸무게는 남아는 10.4, 여아는 9.8kg 정도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자, 18개월 한번 볼까요? 보시면 18개월에 중요하게 나오죠. 대천문이 폐쇄가 돼요. 대천문은 이 정수리 쪽에 앞쪽에 있고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대천문이 폐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바빈스키 반사가 소실돼요. 바빈스키 반사가 뭐죠? 그렇죠. 발바닥을 쑥 하고 긁어요. 긁으면 엄지발가락이 부채꼴 모양으로 사라락 펴지는 것을 바빈스키 반사라고 합니다. 이게 소실됩니다. 그리고 방광 및 항문 괄약근 조절을 할 수 있는 시기가 18개월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4개월 보시면 우리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성인 키의 50%가 되는 시점이고요. 몸무게는 남아는 12.3, 여아는 11.7kg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땡 보시면 가슴 둘레 보시면 옆에 보세요. 흉이가 보기보다 이제 커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가슴 둘레가 조금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보시면 대소변 가리기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요 18에서 24개월 정도가 되면 대소변 가리기 훈련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 아까 18개월 때는 방광 및 항문 괄약근 조절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8에서 24개월 정도가 사실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0개월에는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전니가 20개 모두가 납니다.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부분이죠. 30개월 되면 전니가 20개 모두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치과 검진을 이때부터는 꼭 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낮에 대소변을 가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유아는 영아에 비해서 머리의 비율이 작아지고요. 다리가 길어지고 아직 복부를 지지할 만큼 복부는 충분히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배는 아직 조금 꼴동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1세경이 되면 머리둘레와 가슴둘레가 거의 같아지고요. 이후 점차적으로 가슴둘레가 머리둘레를 능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주요 신체기관의 성숙 한번 보시면 뇌성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뇌성장은 몇 세? 2세. 2세 말경에 뇌의 75에서 80% 정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 비뇨기계 성숙은 방광의 용적 증가로 배변 훈련이 가능하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이게 유아 1에서 3세까지의 신체 성장이었습니다. 어려운 부분 있을까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학령정기 아동의 신체 성장입니다. 몇 세? 3에서 6세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생을 얘기를 하고요. 학령정기 아동은 유아에 비해서 신체 성장률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요. 조금 말라 보이는 그러한 성장을 보여요. 자, 그럼 4번 보시면 학령기 아동의 신체 성장입니다. 학령기는 뭐예요? 초등학생을 얘기해요. 그 성장이 일정하면서 느립니다. 1년에 2, 3cm씩 자라고요. 1.5에서 3kg씩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보면요. 남아보다 여아가 더 커요. 그렇죠? 초등학교 되면은. 그래서 남아보다 여아가 더 크고요. 신체 비율의 변화 보시면 하지의 성장 속도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다리가 더 길어져서요. 굉장히 날씬해 보입니다. 날씬해 보이고 무게 중심이 하체에 쏠리게 돼요. 그리고 골격이 자라고 지방이 줄어들면서 몸무게에서 근육의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유치가 이때 모두 빠집니다.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령기 말에 되면 모든 게 다 영구치로 대치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때는 매일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학령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 보시면 5번 청소년기의 신체 성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기는 가장 두드러진 신체 변화는 급성장입니다. 그래서 2차 성진을 출현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고요. 이를 통해서 생식기 성숙과 생식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의 끝에 보시면 급성장은 여아가 더 빠르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신체 성장에 대해서 연령별로 쭉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동의 발달 단계별 운동 발달이에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영아의 운동 발달입니다. 기출 한번 보세요. 언제까지? 2024년도까지 계속 기출된 영향을 보이고 있죠. 자, 영아는 일단 전체 운동 발달 한번 보시면 머리에서 발끝으로 발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발달은 어떻다고요? 두부에서 밑으로.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기가 머리를 가누고 뒤집고 앉고 기어다니다가 서고 걷게 되는 이러한 발달을 거쳐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다릅니다. 자, 4개월이 되면요. 머리를 가눌 수가 있습니다. 누운 채로 좌우 몸을 돌릴 수가 있어요. 5개월 되면요. 몸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에서요. 어떻게? 등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개월 때에 몸을 뒤집는 걸 우리가 뒤집기라고 얘기합니다. 뒤집기. 자, 그다음 6개월에는 아기가 구를 수 있어요. 등에서 복부로 양방향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엎드린 채로 양팔로 몸무게 지탱이 가능합니다. 이게 2024년도에 기출이 됐고요. 이걸 우리가 되짚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뭐라고? 뒤집기. 지금은 되짚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8개월이 되면요. 도움 없이도 앉을 수가 있게 돼요. 22년도에 기출된 적 있고요. 9개월 기어 다닙니다. 10개월 되면 이제 옆에 있는 가구를 잡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2개월 돌이 되면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구를 잡고 걸어 다녀요. 그래서 보행 능력을 획득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그림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93페이지 보시면 2번 미세 운동 발달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근위부에서 원위부로, 그러니까 큰 동작에서 섬세한 동작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1개월이 되면 아기가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딱 쥐고 있다가 2, 3개월이 되면 주먹을 펴게 돼요. 점차적으로 손을 벌려서 물체를 잡을 수 있게 되고요. 8개월이 되면 한 손으로 다른 손으로 물건을 옮겨 잡을 수 있게 되고 10개월에는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물건을 잡고 12개월이 되면 수저와 컵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천문은 12에서 18개월에 폐쇄, 소천문은 2, 3개월에 닫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게 일단 영유아에 대한 운동 발달이었어요. 자, 그 다음 2번 유아의 운동 발달 한번 볼게요. 유아는 1에서 3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근육협동을 이용한 신체 활동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시기가 됩니다. 왜? A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활동적으로 변할 때예요. 자, 그래서 15개월 보시면 숟가락을 잡을 수 지금 DMA라고 되어 있네요. 있음이에요. 있음이요. 숟가락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단에 기어 오를 수 있으나 도움 없이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때는 블럭을 2개까지 쌓을 수가 있습니다. 15개월. 그리고 94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18개월이 되면요. 제자리 점프를 할 수 있어요. 그 의자 앉을 수 있고요. 공 던지고 놀 수 있고요. 보시면 도움 없이 2발로 계단을 어떻게 오를 수 있습니다.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오르는 겁니다. 블록 3, 4개 쌓을 수 있고요. 18에서 24개월 사이에 스스로 옷을 벗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배변 훈련 가능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18에서 24개월 사이에 배변 훈련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24개월에는 이게 2023년도에 기출됐던 거고요. 보시면 얘는 어떻게 24개월 되면 2발로 계단을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을 발로 차고 놀고요. 6개, 7개 블록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24에서 36개월 사이에 최소한의 도움으로 스스로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자, 30개월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 기준이 됐고요. 30개월은 두 번째 보세요. 한 발로 잠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점프할 수 있고요. 의자에서 뛰어내릴 수 있고요. 8개의 블록을 쌓을 수 있어요. 동그라미와 직선을 흉내내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세가 됐어요. 참 많이 컸죠? 3세 되면 오를 때는 교대로 발 바꿔 오르고 내려올 때는 한 계단에 2발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를 보고 그리거나 가위로 이제 그림을 따라 올릴 수가 있어요. 3발 자전거, 3세니까 3발 자전거를 탈 수가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학령정기 아동의 운동발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기출이 된 적이 있고요. 학령정기는 3에서 6세를 말해요. 그래서 유치원생을 얘기를 하고요. 이때는 섬세해집니다. 섬세한 동작 발달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사람을 좀 더 세분화해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4세 때는 사람을 세 부분으로 그리고 머리, 몸통, 다리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5세는 6 내지 7 부분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조바퀴를 달고 자전거를 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4세 때는 계단 오르내리는 거 모두요. 교대로 밟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4세 때는 어떻게? 계단 오르내리는 거 모두 교대로 왔다 갔다 자기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보세요. 사각형을 그릴 수 있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4세니까 사각형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자, 5세 때는 깡충깡충 뛰고요. 공을 던지고 받는 것을 잘해요. 6세 때는 점프도 잘하고 깡충깡충 뛰기도 잘하고 줄넘기도 하고요. 신발끈을 잘 묶게 됩니다. 옷을 완전히 스스로 입을 수 있고 학령정기가 딱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갈 때 보면은 우리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학령정기가 끝나기 전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그때 결정이 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학령기예요. 학령기는 초등학생입니다. 6에서 12세를 말하고요. 점차 근력 및 운동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7세 때 보면 수영과 자전거 타기를 잘하고요. 8세는 글쓰기, 그리고 11세는 약간 신경질적인 에너지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약간 사춘기가 이제 올 때가 된 거죠. 과도한 실제 활동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긴장성 골절을 자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애들 골절 많이 입잖아요. 기부스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자, 그래서 밑에 여기서 잠깐 성장통 보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도에도 기출이 된 적이 있고요. 성장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애기들이 이유 없이요. 학교 갔다 오면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증상 보시면 성장기 과정 중 아동의 하태부나 대퇴부의 심부, 근육중, 하지관절에 뚜렷한 원인이 없어요. 없이 간헐적으로 근육이 당긴다거나 관절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주로 저녁에 통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낮 동안에 과도한 신체 활동으로 인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면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성장통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중재는요, 쉬는 거예요. 휴식 취하고 그리고 온욕 따뜻하게 해주고 가벼운 마사지 같은 것도 해주면 되고요. 너무 아프다고 하면 진통제를 주면서 완화를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하는 부분. 그래서 성장통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어떻게 중재를 해야 하는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96페이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